요즘 일본과 중국이 전쟁 이후 최고로 날카롭게 부딪힙니다. 뉴스가 갑자기 뜨거워진 이유를 오늘 쉽게 정리합니다.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일본이 해외에서 힘을 쓸 수 있느냐, 그 경계선이 지금 흔들리고 중국이 강하게 반응합니다. 시작점은 2025년 11월 7일 일본 국회에서 총리에게 질문이 직접 던져졌습니다. 대만에 무슨 일이 나면 일본은 어디까지 가나요? 여기서 먼저 일본 헌법 재구조를 짚어야 합니다. 전쟁을 국가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강한 약속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군대라는 표현 대신 자위대라는 이름을 오래 써왔습니다. 기본 임무도 자국 방어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계속 변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이 국경을 쉽게 넘고 바다는 연결되어 한 곳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집단적 자위권입니다. 내가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이 공격받으면 함께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2015년에 일본은 헌법 해석을 크게 바꾸는 법을 만들며 집단적 자위권을 가능하게 열어뒀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의 핵심이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표현입니다.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해외에서 힘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7일 사내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봉쇄나 침공이 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이 말의 무게는 큽니다. 일본 땅이 먼저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대만 사태를 이유로 일본이 개입할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신호라서입니다. 왜 대만이 일본 생존과 연결될까요? 일본은 에너지와 원자재를 바다로 가져오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대만 주변 바다가 막히거나 위험해지면 운송이 느려지고 보험료와 운임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경제 충격이 곧 안보로 이어집니다. 또 지리도 가깝습니다. 일본의 요나구니 섬은 대만과 매우 가까워 충돌이 나면 바로 주변이 긴장 지역이 됩니다. 중국은 곧바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이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는 프레임을 꺼내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SNS에 위협성 문구를 올려 논란이 커졌고 일본은 공식 항의에 나섰습니다.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다시 발표했고 양국 갈등이 경제로 번졌습니다. 여행과 유학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과 유학을 주의하라고 알리며 압박 수위를 올렸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중국에서 열리던 일본 가수 공연과 애니 관련 행사가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바다에서도 긴장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센카쿠 열도 주변에 중국 해경 선박이 들어왔다며 서로 다른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도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요나구니 근처에서 중국 드론이 포착돼 일본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초 오키나와 근해에서 중국 전투기가 일본기 향해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발표가 나왔고 양국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일본은 말만 세진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군사태세를 완전히 바꾸는 중일까요? 일본은 이미 2022년에 방위비를 GDP의 2%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목표는 2027년이었고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2% 달성을 더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일본의 방향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돈이 늘면 장비도 바뀝니다. 일본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고 토마호크 400기 구매 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무기는 상대 본토까지 닿을 수 있다는 상징이 큽니다. 일본은 표현을 공격이 아닌 방역 능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공중 전력도 강화합니다. F-35 전투기를 대규모로 늘려 운용 규모가 세계 최상위권으로 올라간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바다에서도 변화가 큽니다. 이즈모급 함정을 개조해 전투기를 운용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일본의 항모 공백이 사실상 끝나는 셈입니다. 남서쪽 섬들도 점점 중요해집니다. 요나구니와 이시가키 같은 섬의 레이더와 미사일 체계를 늘리는 논의가 이어집니다. 이 준비는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대만 근처에서 무슨 일이 나면 일본은 물러서기 어렵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도 의견이 한계가 아닙니다.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한다. 불필요한 도발을 피해야 한다. 동시에 대비는 필요하다. 논쟁이 계속됩니다. 중국 입장도 봐야 합니다. 중국은 일본의 변화에 역사 기억이 겹쳐 보인다고 말합니다. 특히 대만이 걸리면 감정이 더 커집니다.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동아시아 힘의 균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후 만주와 중국 대륙에서 전쟁이 이어지며 중국은 오랜 기간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 시기를 중국은 굴욕의 세기와 연결해 설명하곤 합니다. 난징 사건과 7.31 부대 같은 전쟁 범죄 문제는 지금도 양국 사이에 민감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본이 방위비를 늘리면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역사의 반복으로 읽으려 합니다. 일본은 여기에 억울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일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침략이 아니라 억지와 방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변 위협이 커지니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위협 중 하나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도발을 이어왔고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 발사도 있었습니다. 또 중국 자체가 군사력과 해군력을 빠르게 키우며 동중국해와 대만 주변에서 훈련과 압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수도 있습니다. 동맹을 어떻게 지킬지 미국 내부 논쟁이 커질 때마다 일본은 스스로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교훈으로 언급됩니다. 큰 전쟁이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는 현실이 드러났고 일본 여론도 대비 쪽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이 하나로 모이면 일본은 헌법의 틀 안에서 가능한 최대치로 자위대를 키우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비용은 큽니다. 방위비는 늘고 복지 지출도 늘며 세금 논쟁이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높다는 점도 늘 따라옵니다. 사람 문제도 있습니다. 젊은 인구가 줄고 군 복무의 매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장비만 늘려서는 운용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경험 문제도 거론됩니다. 자위대는 오랫동안 해외 전투를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충돌이 나면 국민이 감당할 부담이 얼마나 될지 불안도 큽니다. 그렇다면 대만 위기가 오면 일본은 무엇을 할까요? 선택지는 보통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 비용과 위험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불개입입니다. 정보 감시와 미사일 방어에 집중하고 섬 주민 대피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후방 지원입니다. 미군의 연료와 보급을 돕고 기지와 항만을 활용하게 해주되 직접 교전은 피하려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주변 해역 방어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되 대만 본섬 교전은 최대한 피하면서 섬사슬 주변에서 항공기와 함정을 막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적극 개입입니다. 대만 주변 전장에 직접 전력을 투입하고 장거리 미사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어느 길이든 중국은 쉽게 물러서지 않으려 합니다. 대만 문제를 국가 통합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전쟁 직전이라기보다 상대의 의지를 시험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말과 행동이 서로를 더 자극하는 악순환이 무섭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보는 뉴스가 단일 사건이 아니라 법과 역사, 경제와 군사 모든 축이 얽힌 결과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체크할 신호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만 주변 군사활동, 빈도와 강도. 두 번째, 센카쿠와 오키나와 우발 충돌 위험. 세 번째, 수산물과 문화 등 경제 보복의 확대 여부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승부를 보려는 큰 행동 한 번이 아니라 사고를 막는 소통과 거리두기입니다. 긴장이 높을수록 작은 오해가 큰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